바다는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 하나입니다. 바다에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지닌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푸른 광활함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수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탐나고 매혹적입니다. 수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탐나고 매혹적입니다. 인간은 육지, 바다, 공중, 심지어 우주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도구 덕분에 달 위를 걷고 수많은 행성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수세기에 걸쳐 점점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지식의 방정식에는 여전히 거대한 바다라는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4,400km,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는 5,600만 km입니다. 하지만 빅블루, 광활한 바다, 심해의 마법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가장 깊은 심연이 11,000m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000m. 바다가 이렇게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육지, 공중, 심지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심연보다 아주 멀리 있는 태양계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해의 특별한 여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71%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해는 이러한 해양 지역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 대부분은 아직 인간이 탐험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의 기술 발전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아직 그 신비를 모두 밝히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중은 어둡고 차갑고 위험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의 깊이를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아직 심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최근의 연구와 탐사를 통해 심해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해양 세계와 우리 주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을 저와 함께 심해로 뛰어들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줄 베른의 유명한 노틸러스호를 타고 여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모험, 풍경의 완전한 변화, 잊을 수 없는 발견을 보장합니다. 수세기에 걸친 심연의 역사를 엿보고 전설뿐만 아니라 동물군, 식물군, 구성 또는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갈 준비가 되셨나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저와 함께 푸른 심연 속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우리가 심연의 이미지를 보존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는 현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수중 세계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잠수정과 기타 스쿠버 다이빙 전용 장비는 아주 최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와 대중적 지식은 수년 동안 바다를 부분적으로 관찰하고 해안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종종 물에 의해 부풀어 오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어 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종종 과장되고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집단적 상상력에서 심연은 어둡고 춥고 끔찍하게 적대적인 수중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심연에는 거대하고 무서운 생물들이 숨어있죠. 이 주제에 대해 우리는 수년 동안 존재해온 크라켄의 전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단순한 농담으로 인식되기는커녕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래한 이 우화는 전 세계 선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공격이 거대한 촉수를 가진 이 괴물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선원들이 괴물처럼 공격적이고 거대한 생물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증언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18세기의 자연학자 칼 린노, 19세기의 식물학자 에릭 폰토피단, 조지 쇼 등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연구 대상이 크라켄이었다는 점입니다. 크라켄은 고대 노르웨이어로 문어를 의미합니다. 수세기 동안 선원들은 크라켄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라켄은 배를 공격하고 여러 난파선을 일으켰습니다. 이 현상이 점점 더 널리 퍼지면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관이 요청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선원들의 수많은 증언에 의존하여 이 현상을 완벽하게 문서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로 인해 부풀어 오른 시체, 수수께끼 같은 표정의 동물 사체, 두려움과 지식 부족으로 과장된 증언 등 전설의 생명을 불어넣는 데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기록과 책에서 이러한 사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의 깨달은 단어는 반드시 인구에게 진실을 표현합니다. 적어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신화에서 현실로 바뀐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구전 전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심연에 대한 왜곡된 비전을 대중화합니다. 너무나 가깝고도 먼 심연은 불안과 공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는 종종 위험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해에 대해 형성한 이러한 생각은 궁극적으로 심해에 대한 지식 부족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신화의 결과입니다. 기술적 수단과 과학적 지식의 부족은 발견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늦추었지만 지식에 대한 갈증과 바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늦추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7차 예술 소설 작가와 시나리오 작가들에게도 무한한 창조적 영감의 원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예술가들은 심연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의 상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 지역의 대부분은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미지의 영역은 필연적으로 신비와 상상의 여지를 남깁니다. 창의적인 영감의 모든 아름다움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작가들이 심연을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줄 벨르는 1869년 그의 문학작품의 대표 소설 중 하나인 특별한 항해를 시리즈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해저 2만 리를 무대로 바다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거나 불안한 생물, 환상적인 이론,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바다는 항상 다른 세계와 분리된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설을 낳았습니다. 우선 아틀란티스 도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도시는 바다에 삼켜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우스의 분노는 아틀란티스의 자존심을 벌하기 위해 지진과 예외적인 홍수를 일으켰을 정도였습니다. 플라톤은 이 신화의 기원에 있습니다. 그의 저술에 따르면 도시는 지브롤터 해협에 있을 것입니다. 수중 괴물들은 또한 많은 전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특히 유명한 크라켄의 경우입니다. 이 거대한 오징어는 모두 13에서 15m의 인상적인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줄 베른이나 빅토르 위고와 같은 특정 작가들의 뮤즈였던 동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으면 바다에는 선원 전체를 죽이는 모든 종류의 바다 괴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물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어입니다. 때로는 자비롭고 온화하며 선원들의 동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요염하고 마키아벨리적이고 사악한 인어는 매혹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어는 목소리와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인어는 배를 침몰시킬 때까지 선원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많은 선원들은 바다에서 탐험하는 동안 이 여성들을 본 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와인을 맛보지 않는 배는 피를 맛본다. 이 유명한 영국 속담을 아시나요? 선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해 특히 배가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샴페인 한 병으로 배에 세례를 줍니다. 이 전통은 부분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행사를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되었고 그의 피가 배의 뱃머리에 흘렀습니다.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인정해야겠죠. 다행히도 다음 세대는 몇 가지 매개 변수를 수정하면서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 희생은 없지만 이야기에는 단순히 와인 한 병이 있습니다. 피가 포도주로 대체된 것은 피가 그리스도의 피와 신성한 보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샴페인이 더 선호됩니다. 샴페인은 축하뿐만 아니라 행복과 행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샴페인은 인생의 이정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선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이 선박에 명명식을 하지 않는 회사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12년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모든 새 배는 처음으로 바다를 만나기 위해 출항하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바다는 너무 광대해서 과학자들은 바다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특정 어휘를 사용합니다. 심해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유명한 용어에 대해 몇 마디 알아보세요. 해저는 바다에 잠긴 지구의 바닥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해저는 깊이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절단됩니다. 첫 번째 층은 대륙붕이라고 불리며 점차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약 200m 깊이까지 확장됩니다. 파도에 의해 잠기는 대륙의 확장입니다. 그런 다음 대륙 경사면과 대륙 빙하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강이 스페이드에 있습니다. 거의 200m에서 4000m까지 수심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경사면과 빙하는 해저 상단에 있는 대륙붕과 거의 바닥에 있는 심해평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심연평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평평합니다. 수심 4000m에서 6000m 사이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바다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바닥에는 수중산과 화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의 정상은 때때로 바다 표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해평원에는 트렌치도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수심이 1000m 이상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심해에서는 침식 또는 퇴적과 같은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저는 또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기후 역할을 합니다. 해저는 탄소 흡수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정은 큰 저수지와 같습니다. 매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심해에 가지 않지만 심해는 지구에서 우리 삶의 필수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심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96%가 물이고 4%가 소금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보다 적은 양의 다른 많은 물질도 존재합니다.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황산염, 칼슘, 칼륨, 중탄산염, 브롬, 붕산, 탄산염, 불소 등 다른 성분에 비해 그 양은 매우 적지만 여전히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약 79가지 원소가 바다를 구성합니다. 이 모든 분자들 사이에 미묘한 혼합물이 물리화학적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바다 소금의 학명인 염화나트륨을 생성합니다. 대륙붕은 퇴적물이 가장 풍부한 부분이고 심해저 평야는 가장 빈약한 부분입니다. 바다에서 퇴적은 길고 약합니다. 1000년에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대자연이 제 역할을 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다는 아름답고 동시에 연약합니다. 양 또는 입자로 돌아가서 대부분의 퇴적층은 경사가 가장 가파른 대륙 사면 기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끄럼틀처럼 모든 퇴적물이 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고 미끄러져 바닥에 도달합니다. 퇴적물은 대륙의 침식과 해양 동식물의 유기물 유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대륙의 침식으로 인해 해안에서 퇴적물이 운반되어 퇴적물이 바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대륙 경사면 기슭에 쌓여 대륙 빙하를 형성하는 것은 퇴적물의 운반 덕분입니다. 바닥의 이 부분은 심해평원 바로 앞에 있으며 미끄러진 모든 퇴적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풀어 있습니다. (1872년에서 1876년) 사이에 HMS 챌린저 호를 이용한 첫 번째 탐사를 통해 수심 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심을 결정하고 해저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직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초보적인 작업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흥미로운 첫 번째 접근 방식이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해저에 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대략적인 깊이뿐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 요소의 동식물, 구호 또는 지질 구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인간은 점점 더 발전하고 정밀한 장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향 시스템과 자기를 사용하여 길이와 정확한 지점을 결정했습니다. 1950년 미국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마리타프가 최초의 해저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중 깊이에 대한 지식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1978년 수심 측량은 소나 덕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멀티빔 소나는 산, 평원, 화산 등 이전에는 의심할 수 없었던 지형을 밝혀냈습니다. 마침내 2014년 이번에는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저의 새로운 중력 지도가 개발되었습니다. 두 위성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바다의 수평 해상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단층을 강조하고 특정 부조, 특히 작은 심해 언덕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양에 대한 정밀한 접근 방식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이 있다면 빅블루는 여전히 우리에게 몇 가지 놀라움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심해 탐험가가 되기 위한 지식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심연으로 하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가 여러분을 향해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우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함께 바다 깊은 곳으로 다이빙을 떠나봅시다. 분 단위로, 미터 단위로 우리는 점점 더 낮고 더 깊고 더 깊게 내려갈 것입니다. 이 특별한 요소인 바다의 모든 아름다움과 마법을 발견하기 위해 말이죠. 해저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바다의 수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1000가지의 경이로움 세계, 특별한 세계의 문을 함께 열어보세요. 이 구역은 환초지대, 포토지대 또는 단순히 맑은 지대라고 불립니다. 더 멀리, 더 깊은 바다로 다이빙하기 전에 이 바다의 첫 번째 층의 몇 가지 필수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구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광선이 빛을 퍼뜨릴 수 있는 구역입니다. 어렸을 때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 일부는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파도와 함께 춤을 추는 모든 색깔과 모든 모양의 물고기, 특별한 해양동물, 산호 및 식물 등 매혹적인 세계를 발견할 기회를 가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수심이 약 200m입니다. 포토틱이라는 용어는 바다의 2층을 투과하는 태양 광선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실제로 이 해양 지역에서는 식물의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유기체는 생체 에너지 과정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빛,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매개 변수는 광 영역에 수집됩니다. 이 구역은 얕고 해안과 해안선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대륙붕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합니다. 대륙붕은 두꺼운 물로 덮인 대륙의 일부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 지역은 바다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고 심연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스어로 바다의 표면을 의미하는 태양 표층은 온도가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하는 액체 상태의 햇볕이 잘 드는 바다 표면입니다. 특히 극지방에서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한데요. 물은 0도 이하에서 얼어붙는데 어떻게 이 표면이 얼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액체 상태로 남을 수 있을까요? 물이 0도에서 얼어붙는 잔 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온도에서 응고되는 것은 해수가 아니라 담수입니다. 바닷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홍해는 최대 32도의 온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약간 온도 차이가 있지만 환태평양 지역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또 다른 필수 요소는 해양 먹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표층대입니다. 모든 더 깊은 층은 바다 표면에 위치한 이 생태계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동식물이 의존하는 광합성은 식물의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미세 조류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 유기체는 해양 생물의 핵심이며 바다의 햇볕이 잘 드는 지역에서 발달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양 생물의 90%가 포토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접근 가능하고 해양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의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이 현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에 대해 살펴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심연 발견의 역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의 압력은 심해로 모험을 떠나는데 제동 장치였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이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지식이나 기술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왜 그런 압력을 가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심이 깊을수록 압력도 커집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다이버의 위와 아래의 물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수면에서 다이버는 그 위에 물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수부가 물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위에는 더 많은 물이 있습니다. 잠수함과 같은 물체를 예로 들면 물체의 위, 아래, 측면 모두에서 물의 무게로 인한 압력이 느껴지는 등 모든 방향에서 압력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의 물도 압력을 가하지만 아래의 물도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수정을 만들려면 매우 강하고 견고하며 단단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제 측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압력을 추정하기 위해 기압으로 측정합니다. 다른 측정 시스템도 있지만 해양 분야의 과학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시스템입니다. 기압은 대기를 의미합니다. 1기압은 해수면의 평균 기압입니다. 그리고 10m마다 1기압씩, 즉 10m마다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수심 50m, 즉 오바의 10m까지 잠수를 하면 6기압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 눈썹에 주름이 잡히는 것 같군요. 10m당 1기압을 계산하면 50m는 5기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수학을 잘하니 머리를 장난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작은 세부사항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다 표면의 기압도 1기압입니다. 따라서 수심 50m에서 물의 기압은 5, 공기의 기압은 1, 총 6기압이 됩니다. 기압은 바 단위로 표시됩니다. 1기압은 1바의 기압과 같은가 싶습니다. 포토존에서 멋진 크루즈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해안에서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대륙 분바 아래로 대륙 경사면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200에서 1000m 사이의 심해로 조금 더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포틱 지대라고 불리는 중간 펠라기 지대에 잠시 정차할 것입니다. 잠시 전에 햇빛과 광합성에서 그 이름을 따온 포토직 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상상할 수 있듯이 아포틱 존은 더 이상 태양 광선을 받지 못하므로 열과 빛을 받지 못합니다. 더 어둡고 추워집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구역에서는 기압도 더 높습니다. 현재 위치에 따라 기압은 20에서 100 기압 사이입니다.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그럼 탐험을 시작하죠. 바다의 이 부분은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 특정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연구와 해양 탐험을 수행했습니다. 최대 500m까지 극대 수역과 중대 수역의 물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여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500m에서 800m 사이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따라 6도에서 20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기온은 계속 떨어지며 때로는 약 2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를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의 선인 대만 안류선 너머에서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류는 지구 표면 전체에 걸쳐 정체되고 균형을 이룹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여전히 매우 뜨거운 매우 깊은 지역이 있지만 나중에 여정의 후반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잠시 중생대 지역으로 돌아가 봅시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더 차갑고 깊은 바다에서는 생존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종뿐만 아니라 무척추 동물도 이 특정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물고기, 늑대 장어, 고양이 상어, 큰 돌고래가 발견됩니다. 저 멀리 작은 해초가 보이는데 바로 다시마입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간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빛의 수준은 낮고 산소와 온도는 감소하고 염분과 압력은 증가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알아보려면 주변을 둘러보고 이 특별한 동물을 관찰하세요.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사항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기술은 바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플랑크톤 입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종들이 남긴 부스러기인 남은 음식입니다. 플랑크톤이 없다면 많은 해양동물의 삶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 동물들은 해양 생태계의 일부이며 중요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세조류는 수중생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먹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선택사항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뛰어난 포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이 지역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해양 동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딧불 오징어는 촉수에서 나오는 빛으로 먹이를 유인합니다. 반딧불 오징어는 생물 발광을 사용합니다. 즉, 자신의 몸으로만 빛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날개를 이용해 물속을 헤쳐나가는 웅장한 바다 민달팽이인 엔젤 상어는 껍질이 없는 작은 연체동물입니다. 촉수로 먹이를 잡고 빙글빙글 돌려서 먹이를 먹습니다. 황제 펭귄은 최대 530m 깊이까지 헤엄쳐서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 물속에서 거의 0.5km를 이동했다가 수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고래, 고래, 바다표범, 바다사자 등으로 알려진 다른 동물들도 이 깊은 바다에서 사냥을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수심 700m에 도착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형태, 크기, 사냥 방법 또는 나이에 따라 점점 더 놀라운 동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틸러스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유물이며 그 존재는 5억 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껍질에서 튀어나온 작은 필라멘트는 촉수입니다. 약 90개의 촉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색깔 덕분에 땅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개는 일본 거미개입니다. 다리의 길이는 무려 3.8m입니다. 이 크기를 초과하는 개는 다른 어떤 종도 없다는 기록입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현상은 개복치입니다. 무게는 최대 2300kg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뼈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1톤에서 2톤 무게의 물고기가 어떻게 물속에서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거대한 태평양 문어가 있습니다. 대문어는 바위가 많은 서식지와 앙초를 좋아합니다. 약 3m 길이의 4쌍의 팔을 가진 이 문어는 강력한 심해 사냥꾼이자 위장수의 전문가입니다. 이 마러스 오르토칸탄을 보세요. 바다로 자신을 초대하는 마법과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 동물은 동물이 아니라 조이드의 군집인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조이드가 싹을 틔워 식민지의 다른 구성원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원생 동물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조이드는 얇아지고 길어져서 군집의 중앙 줄기를 형성합니다. 작은 갑각류를 먹습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 촉수는 최대 50cm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앞으로 움직이다가 낚싯줄을 꺼내 먹이를 가둬두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동물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쉽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블로피쉬는 환경에 대한 동식물의 놀라운 적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 심해 물고기는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인간과 닮은 외모로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력적입니다. 심해의 수압은 우리가 수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60에서 150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심해의 물고기의 체질은 특별합니다. 밀도가 낮고 연골이 매우 가벼운 젤라틴 같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거의 없지만 이것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바다 바닥에서 무려 몇 센티미터만 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에서 식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햇빛의 1%만이 중간 펠라지대에 도달하기 때문에 동물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는 산호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호주 해안에 위치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이 산호초는 2500km 이상에 걸쳐 있으며 우주 비행사들에 따르면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산호초에는 약 1600종의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호는 연약한 종의 은신처이자 다른 종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산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호가 없으면 이들의 삶도 위협받습니다. 이제 수심 1000m 아래를 통과해 베티얼 존의 하강을 시작합니다. 이 지대는 1000m에서 4000m에 걸쳐 있으며 대륙 경사면과 대륙 빙하 사이에 위치합니다. 후자는 대륙분과 해저를 연결하는 경사면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주로 구성된 퇴적물의 흐름을 채널링합니다. 지진 후 큰 조각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자연 침식 등으로 인해 더 미세한 퇴적물도 있습니다. 대륙 빙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작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산사태를 상상할 수 있지만 물속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수온은 4도에 불과하고 많은 종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니 시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둠이 얼마나 억압적인지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어둠은 견딜 수 없고 혐오스럽고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우리는 시각적 감각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며 이는 환경을 파악하는 주요 기준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심해의 동물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인간의 감각은 잊어버리세요. 편견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심해 생물 80%가 그렇듯 당신도 화학 반응 덕분에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99.5%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매우 검은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먹이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자산은 바로 생체의 발광입니다. 빛을 발산하면 먹이를 끌어당겨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식물도 성장에 필요한 원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얕은 곳에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유기물 쓰레기를 먹는 갑각류를 제외하고는 해조류나 식물을 먹는 어종은 없습니다. 다른 해양 동물들은 모두 육식동물입니다. 이 육식동물들은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특정 종의 발달을 조절하고 바닥을 청소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많은 시체들이 서로 뭉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해그피쉬, 플라잉 상어, 슬리퍼 상어는 사냥을 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높은 곳에서 떨어진 시체를 먹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신체적 적응은 뱀장어입니다. 길고 가느다란 몸통 덕분에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중층대는 또한 뱀파이어의 오징어의 왕국입니다.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전체 시스템이 두려움에 의해 경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오징어도 아니고 뱀파이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글쎄요, 단순히 형태 때문입니다. 망토 같은 구조가 박쥐의 날개와 비슷합니다. 이 연체동물은 문어에 가까운 사촌입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 먹이를 내려와 망토나 그물처럼 감싸줍니다. 장소를 떠나기 전에 이 항유고래를 한번 보세요. 바다의 얕은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는 대부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대왕 오징어와 같은 다소 위협적인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깊은 바다로 모험을 떠납니다. 계속 내려갈 준비가 되셨나요? 어서 따라오세요. 아직 몇 미터 아래에는 많은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두 번째 층에 있으며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곳일 것입니다. 수심 4,000에서 6,000m 사이에 위치한 이 층은 해저의 거의 80%, 지구 표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안에서 보이는 푸른 광활함은 심연지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이 놀라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저라고도 불리는 심연평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지구의 거의 60%를 덮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평평하기 때문에 평원이라고 불리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평평할 것입니다. 해저는 대륙붕에서 빙하까지 이어지는 경사면으로 시작하여 평평해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깊은 해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양 해구입니다. 심해평원의 해양 지각은 매우 얇기 때문에 더 가단성이 있으며 여기에서 지각판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산, 화산 또는 굴뚝을 낳습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그들의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은 광활한 바다에서 여행을 조금 더 즐겨봅시다. 물속 깊이 들어가면 동식물이 점점 더 희귀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의 여행은 1001가지 놀라움을 약속합니다. 심해지대의 생물 다양성은 매우 풍부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열대 우림만큼이나 풍부하다고 합니다. 600바에서 1000바 이상의 압력을 견디는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동차 한 대의 무게를 종이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내어 땅을 바라보면 거대한 관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벌레 종은 리프티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검은 흡연차 근처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특정 현상을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벌레 종의 주의를 기울이면 최대 2m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해양 생물은 특별합니다. 입도, 장도, 항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먹이를 먹습니다. 흰색 튜브로 보호되는 붉은색 접이식 아가미가 있습니다.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공생생활은 두 종이 서로 의존하고 생존이 공생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흰동가리와 말미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흰동가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말미잘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가로 흰동가리에 먹이 부스러기를 제공합니다. 리프티아는 무기 화합물을 포획하여 박테리아에게 전달하고 박테리아는 이 화합물을 사용하여 성장하고 벌레가 먹을 수 있는 유기물로 변환합니다. 자연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놀랍지 않나요? 생명체 간의 조화는 관찰하기에 너무나 놀랍고 장엄합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가장 마지막 층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깊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신비로운 곳입니다. 여기까지 탐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2012년 수심 1898m의 마리아나 해구에 깊이 도달했습니다. 치매 다이빙 애호가인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에 단독으로 잠수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잠수 끝에 그는 전례 없는 비범하고 놀라운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얕은 해구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지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첨단 인공위성, 잠수정, 와이어 유도 수중 드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현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의 15%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부조는 색상 코드로 대륙붕, 해양 능선, 수심과 해양 해구를 강조합니다. 하달지네는 그리스어 하데스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것은 지하 세계를 통치한 신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 구역은 수심 6,000m 이상에 위치합니다. 바다의 다른 층과 달리 연속 영역이 아닙니다. 지구의 특정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13개의 해양 함물과 33개의 트렌치가 있습니다. 이 중 통가, 쿠릴, 필리핀, 케르마텍, 마리아나 해구 등 5개 해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딥은 마리아나 해구의 정확히 1924m에 위치해 있습니다. 8,849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이 이 해구 바닥에 놓여 있다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입니다. 이 깊이에서 수압은 1100기압입니다. 마치 비행기 50대가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체격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더라도 극도로 어려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은 대부분 화학 합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해저에서는 마그마 근처의 균열로 인한 열수가 박테리아를 증식시킵니다. 이 박테리아는 화학 화합물을 다른 해양 생물이 먹을 수 있는 당분으로 변환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이 박테리아의 작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미 이 원천 근처에 600종 이상의 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온천에서 멀어질수록 지역은 더 황량해집니다. 해양 간헐천은 많은 동물에게 유일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열수 분출구를 중심으로 질서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열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온도는 40도에서 100도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모든 종이 그런 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벌레는 이러한 환경에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폼페이 웜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인간은 항상 그 위에서 떨어지는 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벌레는 우리가 심연지대에서 만났던 튜브 벌레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벌레는 소화기관, 입, 항문, 심지어 신경계와 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수온이 10도에서 35도 사이에서 진동하는 곳에서 튜브 멈처럼 집단으로 서식하는 벌레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서는 많은 해양동물이 공생을 통해 생존합니다. 박테리아는 물속의 황화물을 이용해 에너지와 당을 생산합니다. 박테리아는 다른 연체동물, 개, 홍합, 새우가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만들어내죠. 이 해양 생물들을 먹이로 삼는 열수성 라이코드와 같은 다른 물고기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이러한 생활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몸은 흰색이고 비늘이 없습니다. 항상 바닥 가까이서 천천히 헤엄칩니다. 다른 종들은 스스로 먹이를 먹는 기술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깊이에서의 삶은 극단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새우는 장림이며 소화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자원에서 너무 많이 끌어내지 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머리 수준에서 고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기체의 박테리아를 소비합니다. 반면 서린 개는 발톱의 실크를 사용하여 먹이가 되는 박테리아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공생체는 숙주 외부에 존재합니다. 수면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다의 안도감을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식물의 풍요로움, 생존기술 또는 일부 동식물의 신체적 적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지리의 신비를 풀지 못했습니다. 대륙 평원은 평평하며 마지막 바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바다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것은 바다 아래에 묻힌 진짜 산맥입니다. 이 해양 산맥을 해양 능선이라고 합니다. 지각판이 서로 아래 또는 위로 미끄러질 때 형성됩니다. 이러한 판의 미끄러진 현상은 또한 해양 화산을 발생시킵니다. 때때로 이들은 너무 커서 바다 표면을 뚫고 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제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해양 능선은 거의 6만 킬로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또한 육지보다 더 많은 소중 화산이 있습니다. 파도 아래에는 수만 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산등성의 기슭은 1500km에 달하며 봉우리는 해발 2000 또는 300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산맥의 구조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10에서 100km마다 투명 단층이라고 불리는 단층이 있습니다. 마치 산을 정확한 위치에서 슬라이스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단층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각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의 구성뿐만 아니라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산 능선의 정상도 선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치입니다. 그들은 단층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균열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1800m 깊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중생물의 필수 요소를 발견할 것입니다. 수백 종의 생태계가 이 현상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년 동안 찾던 핵심 해답입니다. 심연에서 어떻게 생명이 가능할까요? 열수 분출구는 간헐천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또한 지각판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거리가 새로운 구호를 낳는 것입니다. 이 판들이 떨어져 움직이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그마, 즉 심해에서 녹은 암석이 물에 노출되고 균열에서 뜨거운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이를 열수 통풍구 또는 스모커라고 합니다.
그 특성에 따라 블랙 스모커 또는 화이트 스모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검은 연기는 마그마 표면에 더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들은 끓는 바닷물과 유황을 포함하는 용해된 미네랄로 가득 찬 검은 구름을 생성합니다. 화이트 스모커는 마그마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덜 뜨겁습니다. 흰색은 주로 성분 때문입니다. 칼슘과 규소와 같은 용존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977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만 그들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 굴뚝은 지구 중심에 포함된 열의 일부를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양 능선에서만 발견됩니다. 마그마가 상승하여 마그마 챔버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마그마 방이 냉각되면 마그마가 수축합니다. 그러면 해양 지각에 단층이 생깁니다. 수온이 약 2도인 해역에 있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바닷물이 거의 1200도까지 상승하는 뜨거운 마그마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극한 온도가 접촉하면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고 뜨거운 물은 도중에 바위를 씻어내면서 해저를 향해 상승합니다. 이렇게 굴뚝에서 나오는 액체는 매우 산성이며 미네랄과 가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금속이온, 인산염, 마그네슘, 질산염, 그리고 황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구성 덕분에 바다에 철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표면으로 떠오르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발달에 유리합니다. 알다시피 바다의 깊이는 표층에 따라 달라지지만 표층인 광대역도 해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해양 생물은 공생과 조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생명체, 심지어 거시적인 생명체도 빛에 의존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즉,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수중 심해는 동식물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 특히 열수구 관련 발견 덕분에 우리의 견해는 바뀌었습니다. 온천 근처의 주요 유기체는 화학 합성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소금의 화학 에너지를 변환하여 유기원소를 생산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식물의 광합성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 유기체들은 심해의 먹이사슬에서 첫 번째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또한 많은 종들이 공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흰동가리와 말미잘 또는 박테리아와 결절벌레의 공생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존 기술을 사용하는 유일한 해양 생물은 아닙니다. 새우와 박테리아와 같은 일부 공생종은 서로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박테리아는 새우 안에서 살면서 성장하고 새우는 박테리아를 먹이로 삼아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우리가 아는 한 지각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에 위치하며 정확히 말하면 태평양 지각판이 필리핀 판 아래를 지나는 곳에 있습니다. 1875년 영국 해군의 HMS 챌린저호를 타고 태양 탐험을 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측정 기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밧줄로 측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측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구덩이는 여러 번 측정되었으며 결과는 1900m에서 11,034m 사이에서 다양합니다. 1960년 1월 자크 피카드와 돈 월시는 트리에스테오에 탑승하여 심연으로 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심 1916m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탐험을 떠나기 전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진 전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없고 동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우와 넙치를 관찰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발견을 통해 수열 통풍과 화학 합성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후 다른 사람들도 이 모험을 시도했지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898m까지 내려간 것은 거짓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최근 2019년 빅토르 베스크 보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수천 마일 떨어진 이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구의 녹색 허파, 숲에 대해 듣곤 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지구에서 우리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심해를 포함한 모든 해양 생태계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흡수합니다. 실제로 메탄은 해양 생태계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메탄은 탄소가 수면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메탄이 없으면 모든 탄소가 방출되어 불안정한 기후를 비롯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연이 마지막 미개척 지역 중 하나라면 인간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심연은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폐기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심해 1971m 깊이에서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다의 동식물은 놀랍습니다. 생물 다양성도 놀랍습니다.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지표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지 생태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엄하고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의 생명계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종은 서로 의존하며 전체를 형성합니다. 인간은 나무, 바다, 꿀벌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정은 끝났고 우리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 육지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심장이 바다에 속한다면 육체는 바다에서가 아니라 육지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토존을 향해 부드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조금씩 미터가 지나면 동물군이 바뀌고 식물이 다시 살아나고 빛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런 다음 마침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산소를 마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신선한 공기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콧구멍과 폐는 다시 지표면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눈이 다시 햇빛에 적응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그리웠죠. 여러분은 특별한 종을 발견하고 10,000m가 넘는 심해로 잠수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풍요로움이 가능하다고 상상하셨나요? 수백 미터의 깊이에서 산호 수천 마리의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해양동물이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날 일부 심해 열수 온천은 지구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주요 가설 중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심해의 95% 이상이 탐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심해는 달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바다의 가장 깊은 곳보다 우주에 다녀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해를 둘러싼 적대감과 많은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심해의 풍요로움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해는 탄소, 질소, 인순환, 바이오매스, 치료용 분자, 석유, 탄화수소, 광물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태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블랙스모커 박테리아를 사용하면 해안 지역의 탄화수소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규모 퇴적 과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생태계가 지구 기후 조절에 완전히 참여하는 한 심연을 보호하는 것의 위험은 오늘날 더 이상 입증되지 않습니다. 심해의 해류가 영양분을 공급하든 영양분을 재생하든 수중생물은 공생과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귀중한 자연의 보석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가 공유한 아름다운 영상은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광활한 바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입니다.